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좀 하고요. 그냥 오페라를 보고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오페라를 봤죠. 오페라를 한 게 아니라 보고 왔죠. 저도 볼 때도 있습니다. 네, 어느 오페라 봤습니까? 공연도 보고, 예,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 봤는데 좋았습니다. 마담 버터플라이. 네, 우리 수요 초대석 아티스트 김지영 선생님이 나오셨죠. 네, 네, 네. 네. 김지영 선생님,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팬입니다. 여전히 여전히 골든 보이스로. 네,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군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오늘은 가브리엘 포레의 엘레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허, 오늘 이 곡을 주제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가브리엘 포레는 프랑스 음악사에서 아주 중요한 작곡가이자 또 많은 작곡가들의 스승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포레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절제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런 사람이 남긴 가장 개인적인 인간적인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가브리엘 포레, 음악사에서 어떤 작곡가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프랑스 음악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분 프랑스 건축도 생각하시고 미술 그리고 음식까지도 이제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실 텐데요. 이 가브리엘 포레는 프랑스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묘한 균형을 가장 잘 나타낸 작곡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형 작품들도 있지만 특히 소규모 작품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포레의 음악이 뭐랄까 화려하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향기롭다. 뭔가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항상 주고요. 감정이 넘치지 않고 또 절제가 되어 있고 침묵도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레의 화성이라고 하면 아직 드뷔시나 이렇게 뭐 아주 진보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특유의 세련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곡한 포레의 엘레지에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엘레지 속에는 포레의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작곡가를 설명해 주실 때 이 포레가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릎을 쳤거든요. 맞아.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청취자분들은 이런 부분이 네.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작곡가 우리는 향기롭다 그러면 그렇지. 알잖아요. 네. 그런데 도대체 어디가 향기롭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오는 향기를 같이 느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 엘레지는 길지 않은 음악이고요. 네. 그리고 아주 단순한 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포레 언제 태어났습니까? 포레는요 재능을 좀 늦게 발견한 편입니다. 1845년에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가정이 문화적으로 소양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음악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자녀 중에서 막내였는데 유일하게 음악적으로 재능을 보인 자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처럼 누나도 재능이 있고 멘델스존처럼 누나도 재능이 있고 이게 아니라 6남매에서 유일하게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은요 저널리즘, 정치 뭐 이런 것들로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누나는요 공직자의 아내로서 뭔가 그 당시 사회의 전통적인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명의 형들은 저널리즘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제 그 사람의 이 포레의 재능이 주목받지는 못했는데 학교의 감독관이었던 아버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근무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들의 재능을 민감하게 인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레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제가 생각이 됐던 것은 아버지가 학교 예배당에서 오르간을 연주하고 했다고 해요. 오호. 그래서 이 연주를 들은 한 사람이요, 아버지에게 포레의 음악적인 재능을 알렸고요.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음악 교육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포레 연주를 듣고 난 다음에 파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1853년에 파리의 나더마이어 학교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누군가가 와. 알아봐주는 사람이 결국에는 있었던 거죠. 아니 알아봐준 사람 이렇게 많은데 네. 국회의원이 어떻게 음악을 알고 폴의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예전에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1950년대 이럴 때 미군에서 이제 한국에 오신 분들이 우리의 재능 있는 음악가들 미국으로 많이 데려가셨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재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건 다른 이야기인데. 다르죠. 아 대단한 또 인연을 만났습니다. 자 파리의 니더마이어 학교 어떤 학교였습니까? 네, 음악 학교들 중에서도요, 지금도 여러 가지 특성들이 조금 나뉘기도 하는데요. 이 니더마이어 음악 학교는 교회 음악적인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이 유럽에는 그 교회의 전례 음악에 대해서 가르치고 특히 오르간이 뭔가 중심이 되겠죠. 그런데 이 학교는 그런 전통을 고수하는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같은 거는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열악했습니까? 열악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시설이 안 좋았는 것에 반하여서 음악 교육 자체는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레에게는 이 학교가 굉장히 운명적인 장소였는데 11년 동안 포레가 이곳에서 작곡, 화성, 그리고 대위법, 피아노를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이 당시의 사람들이 포레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요, 액체 황금처럼 흐르는 소리라고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향기로운 것보다 더 어렵네요. 더 같네요. 액체 황금처럼 저도 흐르는 소리. 이 평 생각하면서 액체 황금이라 향기보다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액체 황금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이 끈적끈적하면서도 빛나는. 그렇죠. 아, 그러면서도 이렇게 굉장히 흐르는 이런 느낌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열악한 설비 환경의 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스승님을 만나죠. 네, 우리 코너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고 이분의 교육적 업적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생상스입니다. 와우. 생상스가 포레의 재능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제자이자 또 친구로 여기면서요, 최신 독일 음악들을 소개했습니다. 슈만, 리스트, 와그너의 작품들이 이 포레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요. 그리고 포레는 프랑스의 어떤 전통 그리고 독일의 낭만주의를 균형 있게 흡수하면서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야, 생상스라는 정말 좋은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포레. 졸업 후에는 작곡가로서 탄탄대로를 걷게 됩니까? 못 걸어야지 스토리가 좀 되잖아요. 그런데 포레는 학교를 졸업하던 해 주목을 확 받게 됩니다. 이 당시에 칸티크 드장 라신이라는 곡을 작곡했는데요. 이미 작곡가로서의 가능성을 많이 보였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포레의 삶이 여러분들이 이 졸업하자마자 주목을 받은 어떤 유망한 작곡가의 삶과는 조금 멀었습니다. 가난했다고 해요, 포레가. 그래서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꾸준하게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또 전쟁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 1870년에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발발하는데 포레가 작곡을 중단하고 보병대의 연락병으로 참전을 합니다. 와. 그래서 이 전쟁이 포레의 인생에 현실 감각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사색을 남겼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음악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냥 표면적인 낭만을 넘어서요, 내면적인 어떤 성찰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쟁 이후에는 포레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다른 유명 작곡가들과 이제 교류를 시작하게 되는데 프랑크, 샤브리에, 그리고 라루, 그리고 뒤파르크, 댕디와 함께 국립음악협회를 설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현대 음악, 프랑스표 현대 음악을 부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은 사실 독일 음악의 세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음악사를 이렇게 딱 뭔가 비교를 해서 보면 이 낭만주의 시대의 프랑스의 유명 작곡가 명단이 이렇게 좀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네. 낭만주의라면 뭐 쇼팽, 리스트 이들이 다 프랑스 파리에 진출해서 연주를 엄청 많이 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독일 음악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프랑스 고유의 어떤 음악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모임으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자, 독일 음악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가졌던 포레. 그렇다면 프랑스 음악계에서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됩니까? 프랑스는 이 살롱 문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롱에서 철학을 이야기하고 또 문학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문화였는데요. 중심 인물이 단번에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조르주 상드 같은 당대 문학 거장들과 교류를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음악이 음악으로 감상의 영역이 아니라 언어와 철학의 영역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이런 포레 당시의 어떤 생각들을 나중에 뿔랑 같은 사람들이 이어받아가지고 그런 심오한 세계가 더욱더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학적인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포레가 가곡을 엄청나게 작곡하는 계기가 됩니다. 포레의 가곡 감미롭죠. 엄청 또 많이 쓰셨어요. 또 이 우리나라 정규 음악대학 커리큘럼에 3학년에 이제 네, 프랑스어고 배울 때 첫 시작곡이 포레곡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추천하죠. 뭐 레베르소라든가 맞아요. 뭐 아주 리디아. 네, 참 가곡 좋습니다. 자, 그리고 포레는 삶을 관통한 강렬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제 가장 결정적인 포레의 감정적인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폴린 비아르도라는 사람의 딸 마리안과의 사랑이거든요. 포레가 이 마리안이라는 여성에게 깊이 빠졌다고 해요. 그리고 약혼까지 했는데 갑자기 이 여성이 약혼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의 관계는 파혼으로 끝나버렸는데 친구들이 증언을 하기를 이 마리안이 좀 공포에 질렸대요. 포레가 너무 심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약간 억지로 약혼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증언들이 나왔고요. 그 당시에 마리안이 느낀 감정이 공포가 섞인 애정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가 포레가 도대체 이 마리안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이 작곡가는 참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파혼을 당한 사건이 포레에게 상처를 크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아주 고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음악이 더욱더 내면을 향하게 됩니다. 이때 발표한 가곡들 특히 뭐 꿈을 꾼 후에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주 슬픔을 많이 담고 있고 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엘레지도 이때 작곡된 작품입니다. 좀 납득이 쉽게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레의 곡들을 살펴보면 네. 너무나 멜로디가 네. 몽환적이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느낌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랑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건 남자 입장이었고 여자 입장에서는 좀 포레가 공포에 질렸다고. 좀 충격적인데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혼한 이후부터 알았는데 결혼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와우. 자, 결혼 언제 했습니까? 그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네. 그 마리안과 결혼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조각가 에마누엘 프레미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요. 예. 이게 한번 그런 사랑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 진짜 결혼은 그렇게 열정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사회적 관념에 따라서 이 포레가 결혼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이 부인과의 관계가 조금 악화가 돼서 대화도 편지로 나누는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만나지 않고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렇죠. 카톡만 한 집에서도 카톡만 했는데 이 포레가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가수와 이제 로맨스를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그 다른 가수의 딸의 별명이 돌리였어요. 그래서 이 돌리 모음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돌겠네요, 정말. 우리 수요 초대석 아티스트였던 신박조도 이 돌리를 연주한 적이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돌리라는 작품을 결혼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또 돌리는 뭐
이제 딸이죠. 포레의 연인의 딸인데 그 돌리는 또 드뷔시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파리 예술계가 제가 이런 거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럽의 예술사를 바라보다 보면 저도 최근에 또 이제 독일을 다녀왔었고 또 조만간 또 독일에 잠깐 다녀올 예정인데 서울은 천만 도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 파리, 지금 파리도 천만 도시가 아니지만 이 당시 파리는 훨씬 작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훨씬 더 모두가 아는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포레의 연인의 딸이 드뷔시랑 결혼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레는 그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어떤 인간적이고 지적이고 그런 거를 떠나서 그의 삶은 굉장히 복잡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음악에 특히 후반부의 음악에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지금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고성현 우리 교수님이 여기는 전북 완주군 봉동입니다. 정경쌤의 음성으로 뜨시고 맑은 하루를 보내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오근육큐님이 고성현 쌤 혹시 우리가 잘 아는 그 고성현 쌤이실까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분이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갑자기 제가 네. 이 포레 마지막 이야기하다가 네. 약간 순간 메시지 딱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선생님 존경합니다.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예, 저희 정태영 쌤하고 우리 고성현 쌤 이야기를 항상 자주 나누는데 네. 선생님이 지금 등장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야, 이 지금 요즘에 뭐 연주 더 많이 하시죠? 그렇죠. 예, 정말 세계적인 대가. 최근에 또 이 오페라 아리아를 보면 뭐 정말 기가 막힌데. 자, 우리 고승현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메시지 고맙습니다. 종종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흥분됩니다. 자, 다시 포레로 돌아갈게요. 포레 교회 음악가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교회 음악가로서 활동하는 이런 이력은요. 바흐부터 시작된 뭐 음악사 전체를 관통해가지고 항상 있어왔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포레가 마들렌 교회의 합창 지휘자로 20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런 고정적인 일은 포레의 생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포레 본인이 합창단의 소년들을 거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위 아시죠? 거위. 이 거위들이라고 부르면서 애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업무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 매주 사실 음악들을 막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곡을 여름 휴가 때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 있는 찬양곡집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작곡한 곡을. 그렇죠. 이 당시에는 와. 그랬어요. 작곡 기존의 곡들도 했어야 됐지만 작곡도 해서 발표를 했어야 됐고, 근데 바흐 시대 때는 정말 매주 작곡을 했었어야 됐고요. 전 너무 재밌습니다. 또 저도 지금 네. 교회에서 지휘자로서 15년 이상. 그렇죠. 정말 포레를 따라가고 계신데요. 그렇죠. 이제까지 마냥 했던 교회 합치면 더 넘을 텐데. 포레 20년이고. 예. 그런데 이게 요즘도 제가 보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 분들 있잖아요. 막 후주 이런 거 치실 때 즉흥으로도 치시더라고요. 아, 작곡해서. 네, 본인의 곡을 치기도 하시더라고요. 와. 그런 거 보면서 이 전통이라는 게 그만큼 대단했고 포레도 그 일에 굉장히 헌신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 합창단이 소년들이었군요. 소년 합창단이 있는 네. 곳이 거의 대부분이었겠죠. 아. 네. 네. 이야, 또 이 지금 문화와는 또 다른 점을 느낍니다. 자, 1896년 그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는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감정적인 전환점은 아까 좀 지나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파리 음악원의 교수가 된다는 점. 오호. 그래서 나중에 원장까지 되면서 파리 음악 교육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벨, 코르토, 나디아 블랑제, 에네스쿠 등의 파리 음악계 그리고 전 세계를 이끈 거장들이 이 포레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포레가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이 포레의 교육자적인 측면을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 사조만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심취해 있는 사조만을 제자들한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근거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좋다 하고 제자들한테 가르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제자들이 증언하기를 정말로 좋은 교수님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파리 음악원 같아요.
이 파리 음악은 느낌이 납니다. 왜냐하면 절대 그 사각형을 벗어나지 말아라고 하는 네, 데가 많잖아요. 많죠. 올드스쿨에선 특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진지하고 근거 있는 관점이라면 어떤 음악도 금지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거의 현대 음악의 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와. 파리가 지금까지도 여러 문화에서 굉장히 특별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펄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깁니까? 예, 1902년부터 청력을 잃기 시작했거든요. 아하. 이것이 이제 베토벤이나 슈만처럼 비슷한 어떤 운명이었는데 포레가 이것을 조용하게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0년이 돼서야 음악은 원장직에서 물러났고 이 이후에도 아주 좋은 작품들을 많이 쏟아내는데 가곡이나 또 현악 사중주, 피아노 트리오 등의 후기 걸작들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기 음악들이 더 간결하고 더 엄격하고 어떤 더 사색적인 면으로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뭐랄까 대단한 뭔가 욕심이나 이런 걸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뭐 금욕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소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포레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주 또 많죠. 이 성악가 입장에서 포레가 목소리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졌을 거라고 느꼈었는데 알고 보니까 포레는 첼로에 네. 네.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 뭐 포레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셔도 이 뭐랄까 자신의 목소리처럼 이 첼로라는 악기를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레 음악들 보면 뭐 시실리안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엘레지 그리고 빠피용, 로망스, 세레나데 뭐 이런 작품들 그리고 첼로 소나타도 작곡을 했고요. 그 포레 자체가 되게 내면적인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성격이 그렇게 외향적이지 않은 스타일이었는데 자신의 목소리가 첼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첼로의 소리를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닮았다고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그것의 원조가 거의 포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첼리스트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작곡가입니까? 그렇죠. 첼로가 레퍼토리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럼요. 피아노나 바이올린처럼 예. 막 완전히 차고 넘치지는 않는데 포레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작곡가죠.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꿈을 꾸네, 네. 아브레송 레베 같은 맞아요. 곡들도 첼로 버전이 많아요. 맞아요. 가곡을 보니까 첼로 버전이 많아요. 특히 그렇죠. 예, 그것도 연관이 되는군요. 자, 오늘 주제 음악인 엘레지 어떤 작품입니까? 이 엘레지는요, 여러분 비가라고 불립니다. 우리 국어로는 비가, 뭐 비에 뭐 이런 번역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포레가 사실은 많은 곡에서 빠른 악장 먼저 작곡하는 것이 아니라 느린 악장 먼저 스케치를 해놓고 다른 악장들을 작곡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쓰고 나서 스승인 생상스를 아주 감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레지를 통해서 포레는 어떤 더 대형 곡을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대형 곡으로 완성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레지 하나 한 6분 정도 되는 곡인데 단독 작품으로 출판을 했고요. 이 탄생 과정 자체가 이 곡에 뭔가 완성되지 않은 사랑, 완성되지 않은 작품,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소나타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악은 사실 포레가 이 음악을 작곡할 당시에 사랑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여성에게는 공포감을 심어줬을지는 모르겠지만 포레 입장에서는 열렬한 사랑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좀 안타까워요. 한마디로 연애 스킬이 없어서 오버슈팅한 것 같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면서 그렇죠. 나중에 이 예. 포레가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이 곡을 또 편곡하기도 합니다. 자, 이 포레의 엘레지를 들으면 슬픔을 말씀하신 것처럼 꼭 누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가곡들처럼 원래 이렇게 한 6분 정도 딱 되는 곡이면 멜로디의 임팩트가 아주 크거든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게 뭔가 장송행진곡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허. 굉장히 비가는 비가인데 마치 정말 뭐 쇼팽의 장송행진곡 이런 것에 이름이 붙어야 될 만큼 첼로가 느릿느릿하고 슬픔을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포레의 어떤 화성들 사실 우리가 프랑스 음악 생각하면
가장 쉽게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의 회화들을 보시잖아요. 그게 인상주의 회화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것들이 분명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아, 저것이 수련의 모습을 담고 있고 또 별이 빛나는 밤을 담고 있고 이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레의 음악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아직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향은 포레의 제자들한테서 그런 경향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포레는 그것이 분명한데 그러면서도 분명하지만 뭔가 격렬한 면이 굉장히 없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레의 이 엘레지 비가는 슬픔을 담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느릿느릿하고 더 비극적이고 그런 면모를 많이 담고 있는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작곡가 포레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네, 여러 철학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쌓인 생각이겠지만 죽음이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요. 행복한 해방이고 또 위로의 세계로 간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 나중에 포레의 합창 작품인 레퀴엠에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 엘레지에서도 그런 세계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포레가 했던 이야기가요. 음악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나 자신도 알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이 설명되어지는 것보다 그냥 우리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레의 삶을 보면 교회를 통해서 생계를 오랫동안 유지했고 또 살롱에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지성을 쌓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랑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고 그리고 20세기의 그 위대한 작곡가들을 제자들로 길러내고 그리고 청력을 잃으면서도 작곡을 그만두지 않았고 이런 모든 삶들이 이 첼로라는 악기를 통해서 투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레의 어떤 첼로 음악을 들으실 때 이 음악이 포레의 제가 말씀드린 여러 삶의 챕터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음악을 듣는 즐거움 그리고 공감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포레 엘레지를 처음으로 작곡한 첼로와 피아노 버전으로 곡을 들어볼 텐데요. 자, 곡 감상하기 전에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네, 일단 첼로와 피아노의 편성은 사실은 어쩌면 되게 흔한 편성입니다. 많은 작곡가들이 이 편성으로 작곡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익숙하다, 특이한 악기 안 나온다, 그리고 대규모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포레가 의도했던 대로 아니면 포레의 의도를 후대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포레의 인생의 어느 부분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쉬운 감상이 되실 것 같아요. 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포레 엘레지 작품으로 24를 요요마의 첼로, 캐서린 스톳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포레 엘레지 작품으로 24, 요요마의 첼로, 캐서린 스톳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와, 저는 소개를 했지만 첼로를 너무 잘해서 다시 한번 누군지 살펴봤네요. 요요마입니다. 요요마였군요. 3357님, 포레의 라신네 창가가 너무나 경건하고 아름다워서 즐겨 들었는데 포레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터라 귀 쫑긋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작품이 좋아서 감상을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작곡가에 대해서 네, 알기 쉽지 않은데 맞아요. 오늘 또 태영 선생님 덕분에 포레에 대해서 심층 탐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곡의 오케스트라 버전도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버전도 아무래도 확장이 되고 여러 악기가 쓰이는 만큼 훨씬 더 색채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에는 언제 했습니까? 초연은요, 이 곡 자체가 1901년에 역사적인 첼리스트죠. 그러니까 파블로 카잘스가 이 작품의 오케스트라 버전을 초연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포레 본인이 지휘했어요. 그러니까 파블로 카잘스 하면 사실 음반 진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포레를 또 실제로 봤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포레가 지휘한 음반은 없는 거죠? 포레가 지휘한 음반은 없죠. 아, 아쉽네요. 그래서 네. 이 작품이 그냥 하나의 첼로와 피아노 소품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작품으로 또 확장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 작품이 포레의 가장 인기가 있는 작품 중에 또 한 곡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를 나눴다시피 포레는 파리 음악원이 아닌 리더마이어 음악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음악적 스타일의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교회 음악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기관인 만큼 예전의 그 교회 음악 선법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 사실 전 세계가 아직도 배우긴 배워요. 이 교회 음악 선법을 사실 대학생이 되면 뭐 1학년 1학기 때 아니면 예술고등학교에서도 조금씩 가르치긴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만약에 음악가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 이 교회 음악 선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막 화성을 쌓아 올리는 그런 것까지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나중에 포레 음악에 아주 큰 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리더마이어 음악원에 어떻게 좀 설비가 열악하지 않겠죠? 그런 교회 음악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데 아주 소수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포레의 인생에서 사실상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이제 파리 음악원에서 그가 추구했던 어떤 교육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작곡가로서 이 꿈을 꾸고 계신 분들 이렇게 또 교회 음악에서 알려주는 선법을 알고 있으면 또 그런 스타일의 음악 작곡도 나중에 할 수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브리엘 포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깊은 사랑의 상처에서 탄생한 작품이죠. 엘레지 애가를 감상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솔직히 감상하는 곡이라 네. 이 정도로 슬픈 스토리가 있을 줄 몰랐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포레 엘레지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제 나아가서 포레 바이올린 소나타나 아까 전에 소개드렸던 돌리 모음곡 이런 것들 찾아서 들어보시면 더 이렇게 확장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포레의 또 여러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음악 감상할 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보테시니의 더블 베이스 협주곡 2번 비단조, 이락 장알레그로 모데라토를 성민지의 더블 베이스와 루벤 가차리안이 지시하는 뷰르텐베르크 챔버 오케스트라 하이브런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